그럼 지금부터 2026년 한국문학포럼 5월 이달을 빛낸 문학인 한영훈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총 2시간으로 진행되는데요. 1부, 2부, 3부 창구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한국문학관 관장님 임원영 선생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만해 선사가 얼마나 위대한가는 오늘 오후에 우리 행사 날씨 보면 알았어요. 어제 예고까지는 오늘 이렇게 비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저 굉장히 걱정했어요. 비가 안 와도 오기 힘드는데 비가 와도 밖으로 놀러 갈까봐 걱정해요. 비가 오면은 좀 찾아오시기 힘들다가 나오시기도 힘들 것 같은데 마침 이렇게 날씨가 딱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만해 선사 때를 다 봤습니다. 대구에 이렇게 좋은 장소 아마 만해 선사님이 저 좋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저 뒤에 이제 그 동대 총장님과 회원 선생님하고 이제 축사하실 분들이 있는데 늦게 오시는 건 좀 양해하십시오. 왜냐하면 불교적으로는 시간이 아주 아득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이 행사가 이제 우리가 중요시 보는 거는 100년 전 님의 침묵 가지고 우리가 여기 올라갈 일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만해의 문학관이 뭐냐 이걸 오늘 여러분 확실히 머릿속에 들어가세요. 만해는 문학을 문예와 문학을 딱 구분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문예는 뭐냐? 이광수 같은 소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시, 소설, 소설 이런 건 문예예요. 문학은 뭐냐? 문학은 우리 문학관이 지향하는 문학관하고 똑같아요. 인문, 사회과학, 철학까지도 역사 다 포함하는 그걸 만해는 문학이라고 기억이 딱 아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해 선사를 모신 이유 중에 그 하나가 만해 선사 문학관이 바로 우리 문학관이 지향하는 것과 문학관이 똑같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뜻 만해 선사를 골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만해 선사가 가장 놀랄 일은 100년 전이잖아요. 님의 침묵이 나온 게. 그 뒤에 우리나라의 일부 석학들이 님이 누구냐 가지고 막 떠들면서 그 하이데거 공피판 시대의 시인 가지고 그래서 이 공피판 시대에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 이걸 가지고 그 서구 같은 시민사회가 형성 안 되고 식민지였다 이런 논의 가지고 괜히 가다고 별로 근사치가 아니에요. 그 만해 이 님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아마 만해 선사가 그 시를 쓸 때도 님이 혼자가 아닐 거예요. 때로는 부처님도 님이 됐다가 때로는 숨겨둔 여인이 님이 됐다가 때로는 조기 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누구냐 아주 사진 그 바보 같은 학자예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 100년 지난 뒤에 여러분들은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1년에 하나씩 애인이 늘어나가지고 여러분들 보니까 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애인이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죠? 100명 돼도 모자라가지고 또 하나 더 가지려고 이제 죽기 전에 애인 하나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은 만해 선사의 님의 침묵은 애인이 100명 넘는다. 두 번째 침묵이거든. 지금은 애인들이 많이 너무 많아요. 맞죠? 말 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어지러울 정도로 말이 많아요. 그래서 100년 동안 애인들이 받아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해의 활동입니다. 일생에도 활동 중에서 여러분 벽담사 그 만해 박물관에 가면은 제가 갔을 때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벽초 홍몽희 선생하고 그 만해 선사하고 방흥모 그 조선일보 중시의 방흥모 사장하고 그 사진 아직도 있습니까? 예, 지금도 있죠.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만해의 거의 모든 생활의 중심지가 조선일보였어요. 왜 그러냐?
만해 선생이 신간여라는 걸 하거든요. 독립운동 방편으로. 그 당시 우리나라 모든 민족운동 단체의 총결합체 신간여를 합니다. 그 신간여가 26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그 신간여의 본부가 조선일보였어요. 굉장히 엄청난 일 조선일보가 해준 거죠.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아마 방응모 사장이 원래 조선일보 창간주는 딴 분이고 그 이제 혼란이 오고 뭐 내분이 일어나게 해서 싸움하다가 그 방응모 사장이 광산에서 돈 벌을 가지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조선일보 중시조예요. 방응모 사장 그때 지금 방신 조선일보 발행인 그 일가족이 조선일보 중시조가 돼가지고 이제 거의 갈라져가지고 막 두 배로 싸움 났을 때 방응모 사장이 이수해가지고 딱 맡은 게 33년이거든요. 그럼 그때가 되면은 벽조 홍명기가 이미 지금 감방을 드나들고 하면서 이 걱정을 연재할 때고 만해 선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흑풍이라는 소설 이걸 조선일보에 1935년부터 6년에 걸쳐서 조선일보 연재할 때입니다. 그 세 사람이 얼마나 친했겠어요. 신간에 같이 다 했지. 신간에 주동자들이 거의 조선일보에 있었습니다. 신간에 다 같이 했죠. 그다음 그 주로 조선일보에 글이 제일 많이 써서 생활 방편으로 삼았죠. 또 어려울 때마다 조선일보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민족운동사의 그 한 흑막이었던 가려지지 않았던 깊은 인연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백당사 가시더라도 이분 사진들이 왜 있나? 그 가면 그 가이드가 별로 설명 잘 못해요. 제가 말씀드린 요리 설명을 상기하시면서 앞으로 백당사 가시는 걸 봐달라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얘기할 거 배울 게 많으실 텐데 특히 이제 뒤에 이제 또 시간제가 많이 끄면 안 되니까 이런 점을 특별히 유의해서 봐주시고 앞으로 만해가 내가 아는 만해가 아니라 엄청난 그 민족운동사를 비롯해서 문학사, 불교사 이 세 분야에 걸쳐서 확실한 대가다 이걸 믿어주시길 바라면서 여기 이제 함께 해주신 동국대 총장님 이 총장님이 또 이해가 깊어요. 왜냐하면은 만해 탄생 100주년 때에 뭐 이해가 있죠. 예, 총장이 막 인연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동국대하고 인연 맺어가지고 동국대 오시게 됐고, 그다음 이제 김수식 학장님은 지금 또 이제 학장님이 지금 학장이라서 저는 참 든든했어요. 부탁드리면서도 좀 뭐랄까 좀 가볍고 믿음직했고, 그다음 이제 해관 스님은 또 오랫동안 불교 문학을 후원해 주셔서 그 불교 문학 지금 잘 되고 있죠. 예. 이럴 때 불교 문학 회원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불교 문학 회원들이 별로 안 보일 것 같아요. 여기 안 온 분들 전부 가짜 신자예요. 앞으로 만해의 우리 민족 운동사에서 민족적 인사에서 얼마나 만해의 위치가 큰가를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주저해 말이 길어 미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원영 단장님은 민족문제연구소장으로 많이 유명하신데 오늘 다시 한번 1966년에 현대문학으로 등단하신 문학평론가였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살아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로 한번. 예. 두 번째로는 축사인데요. 금방 관장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만해 100일장 1회 대상을 늘 어디 가나 말씀하십니다. 총장님이. 근데 오늘 좀 바쁘신 관계로 영상 축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윤재용 총장입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926년에 간행된 시집 님의 침묵은 한국 현대문학사의 정신적 발원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있지만 사상의 깊이와 인생의 지혜는 님의 침묵이 훨씬 윗길입니다. 가난한 시대, 궁핍한 시대,
민족 전체가 고통받고 있을 때 무차 평등의 위대한 사상을 일상의 쉬운 국어로 바꾼 다음 노래의 형태로 양식화시킨 공헌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시집 님의 침묵은 우리 근현대사의 고난과 극복을 상징하는 한 송이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비단 문학 내부의 평가만이 아닙니다. 님의 침묵은 사회통합, 지역통합,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보아도 중요한 나침판이 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그리고 88편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는 중생이 곧 석가요 내가 곧 너라는 통합의 메시지입니다. 갈등과 분열로 오래 어려움을 겪어오는 오늘의 한국 사회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이런 통합의 가치입니다. 만해 한용우는 이미 100년 전에 나라가 갈갈이 찢어지고 권리를 빼앗긴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통합의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전법의 정신이요 화엄 철학으로 민족을 통합시키려는 자비로운 교육관이었습니다. 강렬한 원력과 굳은 신심과 불태전의 용기를 합해서 만들어낸 한 권의 불꽃 같은 시집. 불꽃 속에서도 타오르는 연꽃처럼 강렬하고 절절합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 순간 우리들 중 누가 그 불타는 연꽃 같은 절절한 감동의 노래를 가슴으로 들으려 하겠습니까? 지혜의 눈이 밝게 떠지는 경험, 사물의 온갖 목소리가 들리는 경험, 중생의 고통이 온 가슴으로 전해져 오는 경험을 하는 분들에게 시집 님의 침묵은 새롭게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님의 향기를 알아차리는 좋은 독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 향기를 널리 전하는 바람의 우체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계시지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총장님은 인연이 아까 그런 인연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동국대 인문학 중에 석전 그리고 만해 스님 그리고 미당 연구소를 아주 중점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해 스님은 그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학림의 강사셨고 그 전에 명진학교의 그 1회 졸업생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지금 축사를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해관 스님 모시겠습니다.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조금 늦게 오는 것은 어떻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길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쪽 건물인 줄 알고 저쪽 건물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축사는 쌓았군 대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축사, 물한 향기가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계절,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되어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국립문학관장이신 임원영 선생님, 윤재웅 동대 총장님, 김준식 학장님 등을 뵙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용원 스님이 100년 전 오세암에서 글을 쓰고 백담사에서 탈구하여 1926년 해동서관에서 임해침묵을 발간했는데 금년에 꼭 100년 되는 것을 기점으로 동국대학 한국문학관이 이 시간을 마련한 것에 무한한 감사와 축사를 드립니다. 소승은 50년 전 해남 대흥사로 출가하여 틈틈이 시를 쓰게 되었는데 만해 스님의 임해침묵을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습작하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백담사 오연 큰 스님을 뵙게 되면서 맞는 가르침을 받았지만 매년
만해 축전에 참가하여 백담사에 가게 되면서 더욱 만해 스님의 수행과 희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를 쓰면서 근대문학 초간본을 모으게 되었는데 그것을 알고 근처에 사시는 보살님께서 어느 날 만해 스님 시집이라고 스님이 갖고 계신 것이 어울 것 같다며 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임해침묵 초간본이었습니다. 그 시집을 파주에 있는 통일문학관에 스승님 모시고 있는데 한용운 스님의 시향에 더욱 가까이 닿아 있는 느낌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임해침묵 8감 100주년 행사를 축하하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소승은 부뚜단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광 스님께서는 현재 개간 불교 문예를 발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문학관 관장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초간본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감정가가 그걸 모시를 하고 가셨네요. 부럽습니다. 동국대도 한 권 갖고 싶어 하는데 문학관도 한 권 갖고 싶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검색해 보니 재판본만 갖고 계시던데 한국 국립문학관도 대단하십니다. 예. 뭔가 좋은 인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행사의 가장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국대 문과대 학장님으로 계시는 김춘식 선생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만해가 상당히 이제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진짜. 깊이도 많고요. 그리고 소논문만 해도 한 3,000개 정도 되고요. 근데 이런 걸 이제 뭐 새로 연구하는 학자들도 거의 새로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 이제 예전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게 저로서는 후학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한데 김춘희 선생님도 만해에 관한 많은 저술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엄청 방대합니다. 사부로 그 QR 찍으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다 다룰 수는 없고 그걸 가장 알아듣기 쉬운 대중적 언어로 만해 스님 님의 침묵이 그런 시집이거든요. 가장 어렵고 수승한 형이상학을 가장 대중적인 연애 서사로 푼 거니까 오늘 학장님도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예. 조계받은 김춘식입니다. 일단 제가 좀 원고도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전에 이 기존 연구에서도 안 다룬 부분 그리고 관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특별히 많이 신경 써서 해달라는 관장님의 요청께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써서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20분 만에 하고 그래서 좀 이제 당황스러워 하기도 했는데 아까 이제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줄여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 대학원생들 수업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발표 시간은 10분을 주면 10분 만에 끝내고 20분 주면 20분 끝내고 근데 제가 오늘 그냥 20분 만에 하겠다 당하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오늘 이 행사 장소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사실 여기가 이제 부일본 대사관 자리죠. 이거 이제 원래 작아서 하구나. 저 부일본 대사관 자리인데 사실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한용왕 선사의 활동 범위에 해당되는 지역이 요 동네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건너편에 있는 이제 연합신명사 건물이죠. 그 건물이 사실 불교계로 치자면은 처음에 사대문 안에 처음으로 절을 세웠던 각황사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조계사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데 그 각황사가
처음으로 이제 당시에 이제 원종이라고 했는데 불교계의 원종의 어떤 종무소가 있던 그 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왜 사대문 안에 절이 들어와 있는 게 중요하냐면 이 글 안에서도 이제 별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조선시대 내내 승려는 이제 도성에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1895년에 풀리는데 1895년에 도성에 승려들이 출입을 할 수 있게 된 이후에도 사실 실질적으로 절이 사대문 안에 세워진 데까지는 한 20여 년 가까이 세워진 거고요. 그래서 그 벽항사에 이제 원종 사무소가 세워졌는데 불교계로 치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불교계의 침입, 다시 얘기하면 일본 불교하고 조선 불교가 합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만해 한용 선사가 적극적으로 백용선 스님과 같이 반대를 해서 저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남쪽에 따로 임재종이라고 하는 이제 종파를 따로 세워서 원종과 임재종이 대립하는 상황이 1910년대 초반에 벌어져요. 그때 한용운 선사가 그 이제 임재종의 종무소를 이제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임재종 종무소가 있던 자리가 지금 저기 인사동 골목이에요. 그때 당시는 사동이라고 불려졌었는데 사동을 위치해 있었어요. 그리고 1930년대 무렵에는 또 이제 뭐 일본하고 좀 또 각을 잡고 세우게 했으니까 따로 이제 선학원이라는 걸 세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선학원을 세워서 설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선학원이 세워진 자리가 지금 덕성여고죠. 덕성여고 뒤편. 그러니까 지금 딱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동네 근처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장소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도 사실 그런 장소를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그리고 사실 오늘 발표가 좀 학술적인 원고를 써갖고 왔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사실 이거를 딱딱하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간은 제가 20분을 받았는데 벌써 4분을 썼네요. 자, 제목 중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사실 여기에 있는 불교 현대 문학이라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발표하는 거는 불교를 좀 맨 앞에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더니티죠. 현대 문학, 현대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이라고 하는 걸 놨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종 이제 현대 문학이라고 하는 게 서구의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대 문학이 뭐 영향을 받았던 건 맞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영향을 받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됐네. 그 서구적인 문학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사실 종교적인 성향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초기에 영향을 받게 될 때 실제 기독교적인 사상들이 문학에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랬는데 그러면 한국에서는 고려한 종교 자꾸 만져지네요. 고유한 종교로서의 불교는 그러면 문학에 어떻게 연관을 줬는가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국 문학이 20세기가 다 가는 동안까지도 사실 불교가 한국의 현대문학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에 대한 얘기는 거의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만해 한용운 선사에 대한 얘기 중에도 작품이라든가 니베칭 이런 해설을 할 때만 좀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 그때 당시에 불교계가 문학이라는 걸 어떤 방식으로 생각했고 어떻게 접근했는가에 대한 얘기는 별로 다뤄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여기서 다루었는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참조하는 그 원고 안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자세하게 여기서 강연을 할 수는 없고 오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1장, 2장, 3장, 4장 하면서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총 4가지 문제점으로 제가 오늘 강연을 준비를 했어요. 일단 시와 불교의 만남에서 이제 유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초점을 뒀습니다. 이 유신이라는 단어는 사실 만해 한용운 선수가 썼던 불교 유신론의 그 유신이에요. 이 유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 사실 한용운 선사가 말한 유신의 실체가 뭔지가 별로 논의가 된 바가 없어요. 그냥 불교계를 개혁하자, 지도를 개혁하자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한용운 선사의 생각을 처음부터 유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인 인식론으로 삼고 있었고 그래서 유신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도 불교적인 유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바탕에 놓고 얘기를 합니다. 단어상으로 보면 신이나 님이나 이렇게 어감이 좀 비슷한데 실제로 한용운 선사는 신이라는 단어를 님이라는 단어가 거의 등가적으로 써요.
그래서 님의 침묵에서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님은 마음의 투영이기 때문에 결국 심이라고 읽어도 별다른 확인의 차이가 없다라고 볼 정도로 사실 두 단어 사이의 연관성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두 번째가 사회진화론인데 이것도 좀 장황한 얘기지만 이제 1920년에서 초창기에 서구에서 들어온 사회진화론은 한용운 선사도 영향을 받았고요. 그때 당시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사상이었는데 나름대로 이 사회진화론을 불교가 어떻게 대응하고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 과제였어요. 그래서 그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사실 그 과정에서 불교 유신론이라는 게 나왔고 그 결과가 님의 침묵으로까지 연결되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세 번째는 사실은 실제 작품을 분석할 때 불교에서 얘기하는 오온이라고 하는 인식론의 기본적인 5가지 구분법을 님의 침묵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걸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성장해서 오온을 가지고 님의 침묵을 분석하는 걸 실제로 보여주는 걸 원고했었고요. 네 번째는 아까 이제 관장님께서 얘기하신 한용운 선사가 썼던 후풍과 방명이라는 2개의 장편 도서를 왜 한용운을 썼는가. 그래서 원래 제목이 한용운은 왜 시를 썼는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래 준비했던 거는 한용운은 왜 시와 소설을 썼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도 그렇게 할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이제 찰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찰나라는 것, 변명과 예술의 경계가 만나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에서 얘기하는 시적 진리와 최고의 미가 맞부딪힙니다. 그리고 무와 정지 뭐 이렇게 이제 나눴는데 좀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밑에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찰나는 시간이 아니다. 모든 경계를 초월한 절대를 합축한 순간이다. 사실 이 말이 그냥 역설로 우리가 할 때는 일상으로는 역설로 들리지만 불교에서는 늘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경계 없음에서는 사실 시간은 정지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찰나는 사실 아주 순간의 개념이라기보단 시간의 경계가 다 없어져 버린 순간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찰나의 개념은 님의 침묵에서 얘기하자면 침묵하고 거의 함의적으로 통하는 면모가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님의 침묵 탈과 출간의 문학사적 의미는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일단 두 번째 여기서 강조할 게 이 두 번째에 있는 님 단어입니다. 사실 님의 침묵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님이라는 2인칭 대명사를 썼다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김소월 시대도 있지만 한국 초창기의 2인칭 대명사로서의 님이라고 하는 건 김소월과 한용운을 비교해 봤을 때 김소월적인 님, 그 2인칭 님하고 그리고 한용운이 얘기하는 님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은 사실 연구사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고 원고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서구 문학의 그 아서 시몬지의 그 이뤄진 진주라고 하는 그 번역 시집을 김옥이 번역을 하는 데서 님이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가 나와요.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실 들어온 건데 중요한 거는 한용운 선사는 이거를 탁으로 시집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거꾸로 자신의 시의 2인칭 대명사를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탁오르 시집을 번역할 때 다른 이제 번역자가 김옥도 있고 당시에는 탁오르가 노래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번역했던 그 과정에 탁오르가 얘기하고 있는 도라고 하는 2인칭이 실제로는 님이라고 번역됐던 거는 대다수가 아니었고 딱 한 사람만 2인칭 님으로 번역을 합니다. 만약에 한용운 선사가 이제 뭐 탁오르의 번역 시집에 전적인 영향을 받았다면 사실 님이라는 단어를 선택할 가능성보다는 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주라고 하는 걸 선택했어야 맞을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기독교적인 번역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한용운 선사가 선택했던 건 님이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이 과정은 뭐 굉장히 논거화를 할 때 해야 될 얘기가 더 많아서 이 정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행으로서 건드리네 지금. 수행으로서의 침묵 세 번째 얘기인데 보통의 경우에 님의 침묵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할 때 지금까지 연구가 많이 된 거는 님의 표상 또는 뭐 님의 의미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님의 표상과 의미보다 사실 한용운 선사에게 있어서는 님이라는 2인칭 단어가 이제 시 안에서 정착이 된 이후의 문제로 보자면 침묵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불교적으로도
근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좀 적기 때문에 침묵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원고에서 좀 썼는데 이것도 굉장히 장황한 얘기여서 일단 자, 여기서 왜 시를 썼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용운 선사가 한시나 이런 거는 썼었지만 왜 갑자기 1925년 6년에 대해서 단 몇 달 만에 임의침묵이라는 시집을 써냈을까? 사실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지? 하나의 기적이다,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자, 그런데 이제 1920년 이전 개인 시집의 맥락을 한번 쭉 보면 임의침묵이 발간되기 이전까지 발행된 시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8권 정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시집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사실 영향관계가 좀 확인이 되기는 해요. 그때 한용운 선사가 3.1운동 이후에 감옥에 있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상당히 당시에 근대시, 근대 문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독서를 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진짜 여기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번역시집의 성과에서 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 앞서 심원주에 이뤄진 진주의 김원역에서 2인칭 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차이니스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고르 번역시집은 여기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타고르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해에서 몇 년 되지 않아요. 거의 그 같은 해에 타고르의 시집 전본이 다 조선에서 번역이 됩니다. 한마디로 타고르 열풍이 있었던 건데 타고르의 번역이 그렇게 빨리 들어왔다고 하는 것도 사실 당시 한국 문학의 어떤 전개 과정에서는 동양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경향이 강하게 있었는 중요한 관점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불교와 현대성의 상관성 해서 뭐 1, 2, 3 세 가지를 넣었고요. 자, 불교를 중심으로 오늘 얘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한용운 선사가 썼던 유심이라고 하는 작체에 실린 한용운의 한 선사의 시예요. 그러니까 심이라는 작품인데 사실 님의 침묵에 비한다면 굉장히 아주 구문체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책이 발간 때까지 한용운 선사가 아직 근대 문학의 세례를 아주 많이 받았다라고 보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번역 시집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은 이전과 이유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심이 님으로 변형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심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심이 곧 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불교적인 것에서의 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별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개별심이 아니라 오직 유심, 오직 하나의 마음이니까 절대적인 마음이 하나가 있고 그것들이 투영돼서 개개인들의 수많은 마음으로 나타나는 건데 한용운 선사가 얘기하는 심이 투영됐을 때 님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표상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님의 침묵에 그대로 들어있다라고 좀 줄여서 제가 번박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른 것은 다 님이다. 님은 외부의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투영될 때 비로소 드러나는 존재이고 마음은 아마도 사랑의 완성으로 향하는 절대적 속성을 지닌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님의 침묵에서 완성 상태가 아니고요.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불교적으로 보자면 불교적인 과정 속에서는 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가는 수행의 과정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님의 침묵의 88편도 수행을 향해서 진행되어 가는 과정으로 읽어줘야 제대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점도 여기에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아까 얘기했던 사랑도 님과 함께 완성될 때 비로소 절대와 자유와 만나는 겁니다. 한용운 선사의 얘기였고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자유를 얻는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님과 함께 그 마음이 완성될 때 비로소 자유에 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유심의 맨 앞에 있는 서문에 있는 오히려 이 유심 창가나 서문에 있는 게 훨씬 더 좀 자유시에 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유시의 형태를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여기 보면 하나 둘셋 저기 안 보이네. 사막도 뱅에도 아닌 우리의 고원 아닌 누워서 보리라 하면서 이제 그 시의 내용 중에 보면
근대적인 어떤 지식이나 지리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쓰지 못하는 단어들이 이제 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원 선사가 이제 양계초의 번역문을 통해서 사회진화론이나 이런 서양의 책들을 상당히 많이 봤고 칸트도 읽었다라는 걸 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님의 침묵이 쓰여지는 도정이 어땠을까? 1913년에 불교 유신론이 발견되고 18년에 유심이 창간되고 19년에서 22년 3.1운동 때문에 감옥에 있었고 1922년에 출업을 해요. 그러면 22년에서 25년까지 3년인데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신문학 운동가의 조우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미뤄볼 수 있고요. 본 원고 안에서는 사실은 이 과정 자체를 하나 역동적으로 좀 읽어줘야 된다. 한용운 선사의 글이나 문체나 시의 어떤 생각의 변화 과정이 이 과정 속에 그대로 있어서 님의 침묵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1913년부터 시작해서 12년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를 써놨습니다. 자, 식품과 화법 변신의 필요성에서 지금 18년에서 25년까지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제가 이거는 PPT로 원고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만든 거고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딴 얘기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사회진화론이 좀 중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화론은 혹시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제국주의적인 논리로 들어왔어요. 근데 원래는 다윈의 진화론에서 온 것인데 사실 서구에서는 이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를 설명하는 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시겠어요?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우승열패라고 하는 건 원래 다윈이 한 얘기가 아니고 다윈의 얘기를 가져온 서구의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진화론에 적용하면서 우승열패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저 단어가 적극적으로 전 세계를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쓰이게 된다면 우생학이라고 하는 질서가 하나의 진리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독일이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하면은 유태인을 열악한 민족이다,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듯이 사실 인종학살이라든가 제노사이드라든가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사실은 저 사회 진화론적인 사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약탈하거나 강탈하는 데 대한 사실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논리로도 쓰이게 되는 건데 저게 식민지 초창기 한용운을 비롯해서 근대적인 지식인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로 치자면은 지식인들은 저 사회 진화론을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약육강식이나 우승열패나 적자 생존이 만약에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면 우리가 힘 없는 게 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힘이 없는 것이 죄고 윤리적인 것에 대한 사유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전적으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 공생, 보시 뭐 이런 생각들은 우승열패라고 하는 사회진화라고 공생을 할 수가 없는 논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해 한용운이 갖고 있는 불교적인 세계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국주의적인 논리가 갖고 있던 사회진화론하고 계속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한용운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당시에 불교계 지식인 중에 있었던 양건식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다 한용운과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교계 쪽을 중심으로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삼각형 구도에 있던 불교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당시의 이 우승열패 세계관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난 거고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불교 근대화 교육제도의 개선 과정에서 제가 동국대학교인데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가 세워지고 그 과정에서 교육받은 승려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한용운에게 있어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불교의 유신의 첫 번째는 교육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교육인데 서구적인 거를 그냥 받아들이거나 사회진화론이나 제국주의적인 교육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승려를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유를 다시 하게끔 되는 이제 계기가 됩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얘기입니다. 식민주의의 올가미에 결국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인데, 문명화나 선험적 우열론을 환경론 자전을 단련시킨 개념으로서 자기 전역의 지침인 동시에 식민주의의 올가미로 작용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를 치면 실제로 나중에 친일론으로 가게 되는 과정에 준비론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을 키워서 독립하자. 근데 계속 힘을 키우는 거는 뒤따라가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들을 앞지르기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평화주의가 아니라 뒤에 가서 쫓아가야 돼, 준비가 덜 됐어, 이런 논리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제국주의의 어떤 자치권이라도 얻자,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1940년쯤 되면 오히려 친일론으로 가게 된 거고, 만해 한용운 선수가 그런 준비론이나 친일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선을 그을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 처음부터 진화론이 작용하는 이 올감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적인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승려 입성 금지령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당시의 불교계 잡지의 내용입니다. 1912년부터 18년까지 하는데 1918년에 만해 한용운이 유심을 창간했는데 12년부터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912년에 각황사가 세워졌어요. 여기 나눠주신 자리에. 그 각황사에서 조선불교 월고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대문 안에 절을 짓고 불교계 신문을 발간하고 승려들을 교육하고 하는 것들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12년에서 18년, 이 10년 사이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한용운의 어떤 이미침묵 발간까지는 불교계 지식인들이 근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고투의 과정이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각황사 있고 불교계 결집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간단한 정리한 거는 원고 안에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승려 한용운은 과연 독립운동가인가 사성가인가? 사실은 분화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분화처럼 보이는 것은 각각 다른 이름들을 붙여서 있지, 실은 하나의 도정이었고, 불교를 유신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유신의 핵심적인 사상이 필요했고, 그 핵심적인 사상을 유신론에서 가져왔고, 그 유신론은 진화론과 각을 세우면서 나름대로의 그 식민적인 상황 속에서의 불교적인 정신을 근대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거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독립의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님의 침묵, 참 짧네요.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집을 내면서 님이라고 하는 마음의 표상과 그리고 침묵이라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경계 없음이라고 하는 두 표상을 시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자, 요거는 실제 시에서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불교적인 원리를 설명하면 한용운 선생의 그 님의 침묵은 우리 오온으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라 불교에는 굉장히 많은 인식론이 있어요. 육군 육경 12처론도 있고 18개론도 있고 하는데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오온을 가지고 설명해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원고에 썼던 내용이고요. 요거는 지금 박경리 토지 중에 있는 대사 소설의 대목이에요.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박경리 토지에도 임재종 얘기가 나온다. 우리가 잘 안 알려져 있는 불교의 근대화 운동의 얘기가 이미 박경리 토지에 딱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한용운에 대한 이제 거론이 나옵니다. 용운이 그 사람을 말하자 것 같으면 학식이 도지하고 문장은 이 종장의 영역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이 소설에 나오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임재종 운동이나 민족종교로서의 불교에 대한 이 얘기들이 얼마나 당시에 불교계에서 중요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원의 개념으로 이제 다시 들어와서 세수상 행식 5가지가 있는데 사실 요거를 과정으로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각각 분열된 걸로 나눠서 읽어도 됩니다. 색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질, 감각의 어떤 대상들이고요. 수는 그 감각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인식, 감각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센스에 해당됩니다. 상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눈으로 봤다고 해서 똑같은 머릿속에 표상을 떠올리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표상을 빨간색, 파란색 보는 것도 이제 훈련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상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행은 그것을 인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얘기고, 식은
그거를 다시 분별해서 이거는 물이고 이건 산이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저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인식 과정을 가지고 있는 5가지 분야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얘기하면 분별돼서 딱 이렇게 하는 건데 저 시계 단계를 넘어가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자, 불교에서는 저 마지막에 있는 식이 깨달음의 최종 단계가 아니고요. 저 마지막에 있는 식을 넘어서 있는 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만해 한용운이 얘기하시는 그 님의 침묵의 님은 바로 마음의 투영으로서의 표상이지만 최종적인 지향점은 마지막에 있는 분별식을 넘어서 있는 상태 내에서의 최종적인 어떤 목표치를 갖고 있는 님이에요. 그러니까 님은 실제 드러나 있는 때로는 감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이념일 수도 있고요. 더 넘어서는 불교적인 어떤 깨달음의 최종 경지를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양이 많아서 제가 자, 그래서 마지막에 침묵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침묵은 불교에서는 분별이 그치며 출망이 서는 자리이다. 그런데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도표화한 것 같아서 사실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제가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 제가 또 다른 원고에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해 한용운의 침묵의 의미는 뭔가 해서 만해 한용운과 여러 선사들이 썼던 선시에서 침묵이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쓰는 글이 있는데 실제로 불교계 선시에 보면 침묵은 굉장히 흔한 소재예요. 그래서 침묵은 어떤 경계 없음에 대한 과정을 얘기한다면 깨달음의 바로 직전에 열반송을 읊을 때 특이한 건 스님들이 대부분 어떤 소리 때문에 갑자기 대오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실제 만해 한용운 선사도 물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대오했다. 이렇게 해서 열반송을 이제 오도송이죠. 오도송을 짓는데 그 소리에 대한 얘기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소리는 사실 소리 자체가 아니라 감각이 경계 없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은 알 수 없어요 내용인데 이게 오원으로 치자면 순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세수상행식으로 그대로 다 들어있다 이 안에. 그래서 마지막에 알 수 없어요는 마지막에 시계 단계에 왔어도 나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시면 넘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말은 멈추지만 보는 일은 더 깊어진다. 결국 한용운 시에서 어떤 부분의 마지막에 가면은 말을 중지한다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식을 넘어서는 단계인데 그때는 더 이상 시적인 언어를 읽어주면 안 되고 관조,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의미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침묵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사실 이것도 이렇게만 해놓으면 너무 추상적인데 원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냥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설을 2번에 걸쳐서 그 신문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연재를 했는데 사실 이 시기가 재밌어요. 1930년에 만당이라고 하는 그 항해 결사단체의 이제 당수로 추대가 되는데 만당의 당수가 된 이후에 신문 연재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본한테 탄압도 극심하고 이럴 때 쓴 건데 소설 내용만으로 보면 뭐 독립운동 얘기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왜 이 소설이 중요한가? 왜 썼는가라고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계속 연재 직전에 한용운 선사께서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나는 왜 소설을 쓰는가에 대해서. 다 읽어보면 아까 이제 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나는 문학을 문해라고 얘기한다면 문해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해요. 근데 방편인데 왜 썼느냐? 사실 불교적인 어떤 세계관에서 가장 보살에 가까운 여행을 그리고 싶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불교적인 생각에 가장 가까운 인간상을 얘기하는데 아이러니한 건 그 내용에 등장하는 여자의 그 박명이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은 우리가 보면 막 화가 나는 상태예요. 남편은 매일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뭐 병들어서 왔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병수화를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요즘 페미니즘적인 생각에서 바라보자면 굉장히 구시대적인 여성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용운 선생이 거기에 씁니다. 구시대의 여성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 자신이 가졌던 자기의 마음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일반에서 갖게 되었던 한 숭고한 여성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오히려 뒤집어서 얘기를 해요. 사실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보자면 이 부분이 결정적인데
한용운 선사의 소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오래 연재가 되었지만 저평가받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근대 소설의 형태가 안 된다. 너무 설화 같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불교계 쪽의 이야기를 쓴 소설은 왜 근대 소설에 미달이 되었을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의 문법은 근대적인 자아나 개인이 세계와 고투하고 싸워서 쟁취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사회진화론하고도 좀 닮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용운 선사의 불교적인 어떤 세계 속에서는 자비나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개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불교적인 세계 속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인이 세계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개인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운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가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한국 소설에서 이 소설의 문법을 한용운 이후에 근대적인 소설로 넘어가 있습니다. 바꿔놓은 사람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얘기하면은 해방 이후에 김동리의 등신불에서 이루어져요. 뭐냐면 등신불의 소설 안에서 그 소신공양이라고 하는 거 소설의 주제로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한국 소설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근대 미달의 소설로 또 다시 재평가를 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근대적인 소설관의 어떤 문제이고요.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설화의 세계 속의 운명이라는 걸 바라놓고 보는 거는 사실 근대 이후에 실존주의가 갔던 길하고도 사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더 이상 개인이 주인공이 개인주의가 중심인 세계가 아니라 어쩌면 인간이라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20세기 초반에 서양에서의 소설도 바뀌어가듯이 한국에 있어서는 불교의 어떤 소설적인 기법이 자연스럽게 한국 소설의 이유의 문법 속에 들어오는 과정으로 만들어져요. 잘라서 얘기하자면 지금 2000년대 쓰여지고 있는 한국 소설도 전형적으로 근대 소설로서의 서양 소설의 형태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개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주인공이나 인물에 대한 설정도 그렇다는 거죠. 이 부분이 한용운 선사가 사실 두 개의 장편 소설을 쓰면서 인물을 설정해 나가는 구도하고 상당히 닮았다. 원고의 뒤편에 보면 이것이 일종의 설화에 대한 이야기 방식을 현대 소설로 바꿔나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좀 진짜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 정도로 그냥 잘라서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좀 시간 넘겼네요. 네,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수도 있고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직업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워낙 연구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배운다는 점에서는 아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큰 박수로 한 번 더. 사실 만해 스님에 관련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논문 숫자만 한 3,000권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온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거의 축약해서 한 2,000권 분량을 말씀드린 건데 사실 이제 만해 스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 소설이건 시건 직접 읽어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어려웠던 내용들도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뭐 원래는 10분 쉬고 2부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조용히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다녀오십시오. 2부는 장유정 선생님의 공연입니다. 장유정 선생님은 한국 대중문학의 역사와 감정을 연구하고 노래로 다시 불러내는 대중음악 사학자이십니다. 현재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원장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동국대인데 저는 단국대에서 온 장유정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2021년에 홍성문화원 거기에 한용운 생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락을 받고 한용운의 시를 노래로 좀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해서 거의 한 1년 동안 시를 그 초판본 시집을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노래로 만들어질 수 있는 또는 노래가 우러나온 그런 곡들 한 7곡을 저희 또 제자님이랑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홍성에 있는 한용운 생가 앞에서
그 7곡을 초연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여기저기 제가 절에 갈 줄 알았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요, 제가 3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군말입니다. 사실 이 시는 어떻게 보면은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거고 서시에 해당하는데 저는 이 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른 것은 다 님이다. 그리워하는 모든 것이 다 님인 그 마음을 담아서 일단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사실 좀 나와야 되는데, 그쵸, MR이?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요. 네, 원래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이게 각본대로 움직이면 재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까 우리 리허설 할 때는 되게 잘 됐었거든요. 소리가 잘 나왔어요.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소리는 가는데 MR은 안 나오는, 어떻게 만들었을지 궁금하시죠?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떤 장르로 해야 될지도 고민이었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댄스 음악으로 할 수도 없고, 만해 선생님이 그건 싫어하실 것 같고, 님의 침묵을 누군가 트로트로 만든 걸 보긴 했는데요. 저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시 있는 그대로의 말을 노래로 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 시를 또 훼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또 부끄러움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만해 한용운의 시를 노래로 만들면서 제가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아까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저를 이제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래 꿈은 가수였고요. 그리고 국문과에서 일제강점기 대중가요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중가요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 사실은 마음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노래에 대한 미련을 쉽사리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가수로 데뷔를 했거든요. 모르셨죠? 어느덧 중견 가수인데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게 맨 처음에는 되게 야속했거든요. 아, 왜 날 모르지?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근데 만해 한용우를 시로 만드는 이 작업을 하면서 그 마음마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만해 한용운의 시를 노래로 만들고 그 노래를 제가 부르고 그 노래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오나요? 네, 네, 틀어주십시오. 네. 아, 네, 예. 그러면서 그 위로 받았던 그 마음이 아주 조금이나마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무슨 인기 가수를 바라는 건 아무 마음도 없고요. 그저 그냥 저 노래가 저를 위로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 위로해주면 아, 그걸로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있습니다. 네. 예,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유튜브에 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조회수 많이 올려주십시오. 제가 그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기 가서 못 되는 그 홍보를 못합니다. 제가. 네, 하십시오. 네. 님만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성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마시니의 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나니라.
님도 자유의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의 알뜰한 구속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리라. 나는 해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 이 시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바로 이어서 나루베 하이넨 들려드릴게요. 나는 나루베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의 사나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 나는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아갑니다. 나는 나루베 당신은 행인. 사실 아마 만해 한용운의 시로 이렇게 많은 곡을 노래로 만든 게 국내에서 제가 처음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부친이 스님이세요. 작은 태고종 대종사이십니다. 그래서 워낙
제가 그냥 그 불교가 그냥 환경적으로 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느끼는 건 결국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한데, 많은 아까 그 임원영 관장님은 100명의 임이나 갖고 있냐 했는데, 많은 임을 갖고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전하고, 아마 만해 선생님의 시도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든 노래로 좀 잘 표현해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요, 나중에 이제 7곡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이렇게 여기저기 들어보시면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길이 막혀라는 곡 들려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처음부터 다 이게 처음에 같이 가야 되는 거라서 애매하면서 같이 할게요. 네. 당신의 얼굴은 달도 아니었만, 산 넘고 물 넘어 나의 마음을 비칩니다. 나의 손길은 왜 그림자를 봐서 눈앞에 보이는 당신의 가슴을 못 만지나요? 당신이 오기로 못 올 것이 무엇이며, 내가 가기로 못 갈 것이 없지만은, 산에는 바다리가 없고 물에는 배가 없어요. 뒤라서 사다리를 떼고 배를 깨뜨렸습니까? 나는 보석으로 사다리 놓고 진주로 배 모아요. 혹시라도 길이 막혀서 못 오시는 당신이 기루어요. 제가 이거 시를 노래로 만들면서 한 가지 생각했어요. 만해 선생님이 이걸 보고 기분 좋아하시면 좋겠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도 사실 이 굶주림의 행성에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온기가 전해졌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걸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만해로 박사 논문도 썼고 소논문도 한 10개 쓰면서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아니네요. 2등으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지금 초간본을 가지고 노래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 띄어쓰기 맞춤법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래 음이 같이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현대어로 바꾸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현대어 말본하고 지금 비교해서 보시면 장유정 선생님이 얼마나 만해 스님의 시를 애독하고 열심히 읽으셨는지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만해 스님의 님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짝이 되는 왜 침묵하셨나, 그 의미도 김춘희 선생님 강연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님의 침묵에 짝이 되는 말이 나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시집이 다 노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님의 침묵에 기랑하는 대꾸가 되는 나의 노래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시집의 정체가 조금 더 가까이 살갑게 다가가리라고 느껴집니다. 예, 그 사이 뭐 자중 정리되는 동안 사회자 특권으로 몇 말씀 올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3부 순서로요. 시 낭독과 만해 스님이 제일 원하신 게, 타고르는 100년 뒤에 자기 시집이 읽히길 바랬지만 만해 스님은 마지막 군말의 짝이 되는 독자에게라는 마지막 말씀에서 마지막 붓을 던지면서 8월 29일 딱 101년 전이네요. 읽히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100년 뒤에 독자들한테 그냥 해방이 되고 모두가 행복한 세계에 자기 노래는 겸손하게, 이 시는 안 읽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다시 읽네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듣고, 그래서 님의 침묵과 이제 기랑하는 나의 노래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시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도 조금은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100년 뒤에 이제 젊은 시인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시집을 한 권 낸 조성래 시인, 그리고 이제 21년 서울신문으로 등단한 김민식 시인, 그리고 따끈따끈하게 바로 작년에 등단한 백목인 시인이 지금 만해 스님의 이 뜻에 거스르면서, 거스르는 건 좋은 뜻인 거죠. 그래서 만해 스님의 시를 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성래 시인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시를 쓰고 있는 조성래라고 합니다. 앞에 장유정 선생님이 되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를 읊어주셨는데 저는 할 수 있는 재주라고는 그대로 읽는 것밖에 없어서 네. 최대한 초간본에 쓰인 대로 고어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시는 잠 없는 꿈이고요. 잠 없는 꿈. 나는 어린날 밤에 잠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의 님은 어디 있어요? 나는 님을 보러 가겠습니다. 님에게 가는 길을 가져다가 나에게 주소요. 거미여. 너의 가려는 길은 너의 님이 오라는 길이다. 그 길을 가져다 너에게 주면 너의 님은 올 수가 없다. 내가 가기만 하면 님은 아니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너의 님의 오려는 길을 너에게 갖다 주면 너의 님은 다른 길로 오게 된다. 내가 간데도 너의 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길을 가져다가 나의 님에게 주소요. 너의 님에게 주는 것이 너에게 주는 것과 같다. 사람마다 저의 길이 각각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야 리별한 님을 만나보겠습니까? 내가 너를 가져다가 너의 가려는 길에 주어라. 그리하고 쉬지 말고 가거라. 그리할 마음은 있지만은 그 길에는
고개도 많고 물도 많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검은 그러면 너의 님을 너의 가슴에 안겨주마 하고 나의 님을 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나의 님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나의 팔이 나의 가슴을 아프도록 다칠세 나의 두 팔에 베어진 허공은 나의 팔을 뒤에 두고 이어졌습니다. 예, 시인들이 알아서 이제 자기가 가장 시집 중에서 좋은 시를 고르라고 했는데 조성래 시인은 이 시를 골랐네요.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검이라는 건 신입니다, 신. 그래서 뭐 칼이 아니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십시오. 두 번째 시인으로 김민식 시인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 쓰는 김민식 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21년 서울신문으로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첫 시집을 열심히 묻고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시가 시인이 중간에 자기가 했던 말을 모두 취소해버리는 그런 시를 정말 사랑합니다. 저의 첫 시집의 2부의 중심적인 주제가 될 것 같고요. 이 눈물이라는 시도 제 낭독을 듣고 한번 시인이 어떻게 자신의 말을 송두리째 취소하는지 그 슬픔에 대해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한용운 내가 본 사람 가운데는 눈물을 진주라고 하는 사람처럼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피를 홍보석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더 미친 사람입니다. 그것은 연애에 실패하고 흑암의 기로에서 헤매는 늙은 처녀가 아니면 신경이 기형적으로 된 시인의 말입니다. 만일 눈물이 진주라면 나는 님이 신물로 주신 반지를 내놓고는 세상에 진주라는 진주는 다 티끌 속에 묻어버리겠습니다. 나는 눈물로 장식한 옥패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평화의 잔치에 눈물의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본 사람 가운데는 눈물을 진주라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님이 주신 눈물은 진주 눈물이에요. 나는 나의 그림자가 나의 몸을 떠날 때까지 님을 위하여 진주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아, 나는 날마다 눈물의 선경에서 한숨의 옥적을 듣습니다. 나의 눈물은 백천줄기라도 방울방울이 창조입니다. 눈물의 구슬이여 한숨의 봄바람이여 사랑의 성전을 장엄하는 무등등의 보물이여 아 언제나 공간과 시간을 눈물로 채워서 사랑의 세계를 완성할까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백목인 시인 모시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고어 그대로 그 한용운 선생님의 예술가라고 하는 시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예술가 나는 서투른 화가예요. 잠안이 오는 잠자리에 누워서 손가락을 가슴에 대이고 당신의 코와 입과 두볼에 새암 파지는 것까지 그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적은 웃음이 떠도는 당신의 눈자위는 그리다가 100번이나 지었습니다. 나는 파악 못한 성악가예요. 이웃사람도 돌아가고 버러지 소리도 그쳤는데 당신이 가르쳐 주시던
노래를 부르려다가 조는 고양이가 부끄러워서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바람이 문풍지를 스칠 때에 가만히 합장하였습니다. 나는 서정시인이 되기에는 너머도 소질이 없나 보여. 즐거움이니 슬픔이니 사랑이니 그런 것은 쓰기 싫어요. 당신의 얼굴과 소리와 걸음걸이와를 그대로 쓰고 싶습니다. 그러고 당신의 집과 침대와 꽃밭에 있는 적은 돌도 쓰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초간본 형태가 요즘 복간이 많이 되었거든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옛 시를 맛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역도 앞에 붙어 있어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전대로 보는 게 만해 스님의 시 맛을 제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예민하신 분은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전 시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연필로 쳐져 있더라고요. 아마 한국문학관 초간본의 판본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아주 독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젊은 시인들이 만해 스님의 화답하는 시를 이렇게 낭송해서 드렸는데요. 오늘 왠지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만해 스님의 이 지금 맛을 알려고, 지필 창작의 맛을 알려고 오세아멜 4번을 갔습니다. 그래서 느껴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 중에 하나 재밌는 하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귀뚜라미가 나오는 시가 있거든요. 당신이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뭘 하고 있으면 내가 귀뚜라미가 되어서 가서 울겠다. 근데 진짜 귀뚜라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뜻이 있으신 분은 뭐 저희 만해연구소 오늘 만해연구소 소장님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달해주도 지내고 한번 인사하시죠. 아까 축사할 때 하셨어야 되는데 좀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으로 가는 만해로드도 있지만 또 국내에 오세암을 가시면 힘듭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창작의 맛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만해 스님은 정말 정확하시거든요. 마지막 그 독자에게 보시면 붓을 던집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끝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주 특색이 있는데 붓으로 쓰신 거거든요. 그러면 뭘 쓰셔도 양력으로 쓰시고 정확하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초간본보다 더 귀한 게 있다면 6필로, 3필로 쓰신 그 책일 텐데 그 원고가 어딨나 늘 궁금합니다. 없어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회동서관 저기 자손을 만난 기회가 있었는데 뭔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발표자 및 참석자 전원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뭐 여러분도 이제 참여하셔야죠. 궁금하거나 오늘 전문가가 많이 모였으니까 만해 스님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알고 이야기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다들 전문가실 것 같거든요. 오늘 오셨다는 것 자체로. 그래서 좋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네, 장유정도 나오세요. 예, 명패 있는 대로 좀 앉아 주십시오. 앞을 보시면 명패 순으로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장유정 선생님. 예. 왠지 장유정 선생님한테 질문이 제일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예. 뭐 오늘 따로 그래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예. 관장님 말씀부터 시작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만해 스님 모시고 마치 행사 치르는 것처럼 여러분까지 모시고 여러분이 이제 만해 스님의 님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뭐 준비된 것 없이 즉흥적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노래하시거나 이제 말씀하신 분들 관장님도 나오시죠. 예.
뭐 한 말씀 아까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차례대로 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질문 받겠습니다. 예. 스님부터 해주시죠. 아까 예, 축사를 제일 먼저 순번대로 이제 가니까 조금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만해 스님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아까 축사할 때도 저도 입사한 지 올해가 딱 50년, 나이 70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진짜 가장 존경하는 스님이 만해 한용운 스님이었고, 어떻게 우연하게 백담사 오현 스님을 1994년도에 뵙게 되어이고, 제가 한 25년 동안 선생님, 스님 뒷바라지 이렇게 하면서 좋은 이야기, 한 번 스님을 만나면 만해 스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당신 시 쓰는 방법, 또 시상을 어떻게 했던 것, 또 어디에서 살았고, 그러한 것들을 한 두서너 시간을 계속 안 끊이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25, 6년을 듣다 보니까 실제 지금은 가시고 안 계시지만 많은 것을 회상하게 되고, 또 만해 한용운 스님이 그렇게 그 젊은 시절에 독립운동가 또 시인과 또 지조 있는 그런 사상가로서 할 때 저는 그 중앙 승가대학을 이제 나왔는데, 승가대학에서 스님들이 강의하신 분 또는 동대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하신 분을 할 때 그러한 것을 궁금한 점을 많이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만해 한용운 스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 학장님한테도 한번 물어볼 계기도 있고, 또 이 만해 한용운 스님에 대해서 옛날에 그 어디 민중서관에선가 이렇게 6권으로 된 거, 그것을 놓고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기억력이 좀 희미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위대한 시인인 것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전화벨이 울리는데 이게 좀 꺼주십시오. 관장님이 직접 꺼주시면.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가지고 생각이 좀 끊어지는 순간이 있었네요. 스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전집이거든요. 전집 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그 사이 이제 자료도 많이 발굴되고 새로운 전집이 나와야 되는데 만해연구소가 해야 될 일도 많다라고 느껴지네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시들이나 한시, 뭐 선시 모든 것들이 전집에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십시오. 아까 관장님은 흑풍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흑풍은 무협지나 웹소설 같은 거고, 박명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박명은 정말 리얼리즘 소설입니다. 불교 이야기 거의 안 나오면서 불교 핵심적인 사상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이야기 못 하신 것 같으니까 김주실 선생님 말씀도 짧게 한번 듣겠습니다. 이번 짧게 해주세요. 아무리 짧게 길게도 다 얘기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애초에 주제가 네 가지나 됐었기 때문에 제가 전달을 아무리 요령을 하려고 해도 중과부족인 것 같고, 아까 그냥 뭐 소설적 얘기를 좀 잘 못했으니까 아마 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소설 얘기보다도 잘 안 읽어보세요. 장편 읽어보세요. 한용운 선생님 님의 침묵은 많이 읽어도 한용운 선생님이 쓰신 소설은 좀 수준이 낮아.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아예 안 읽는다. 근데 사실 지금
박지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사실 읽어보고 나면 거기에 또 우리가 선입견으로 알던 것과 다른 이런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강연할 때도 사실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제자들이 와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한 얘기라 저 친구들은 이미 제 글도 다 읽고 했기 때문에 사실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다른 분들을 생각하면 더 나가면은 내가 오리무중인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너무 좀 사실은 너무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나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꼭 제가 쓴 원고를 좀 참조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어렵다면은 나중에 또 더 쉽게 쓰는 글들이 또 추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장유정 선생님, 예, 노래로 만드실 때 조금 이야기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제가 이제 초판본, 왜냐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한용운의 시 중에 한용운의 시가 아닌데 한용운의 시로 되어 있는 시도 있고, 그다음 현대어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의미가 또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초판본을 들고선 매일매일 읽으면서, 근데 왜 여태까지 김소월의 시가 제가 워낙 국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시를 노래로 만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꿈을 꿨던 건 2014년에 시애틀 워싱턴 대학교 연구년을 1년 동안 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우연히 어떤 공연을 보게 됐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14세기 중국 시인의 시를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남편 에드윈 강의가 한국계고 부인은 미국계였는데요. 두 분이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하고 그 시를 영어로 번역해서 그거를 또 시를 읊고,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나도 저런 작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는 막연한 꿈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칭 문학 소녀였기 때문에 시가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를 계속 읽었는데, 근데 김소월의 시는 노래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한용운의 시는 노래로 만들어진 경우가 거의 손에 꼽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일단 어렵습니다. 노래로 만들기가 김소월의 시처럼 아주 정형화되어 있어서 딱딱 어떤 절로 만들 수 있는 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고 할 텐데 계속 노래로 어떻게 하면 나올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래가 저를 찾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고요. 그 음반을 실물로는 내질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음원으로 디지털이거든요. 들어볼 수 있는데 거기 표지 나중에 찾아보시면 제가 뭐까지 했냐면요. 그게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한용운 채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용운 채를 내려받아서 그 채로 그 음반 표지에 글씨를 다 작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계속 또 마지막까지도 고민했었던 건 어디까지 내가 현대어로 바꿀 것인가. 예를 들어서 님을 우리는 지금 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표준어에 맞고요. 하지만 님의 침묵을 임의 침묵이라고 하면 그 맛이 절대로 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불렀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막 가사를 더 넣고 하는 것도 안 했습니다. 한두 곡 정도, 한 번 정도, 한 구절 정도 반복하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한 건 절대 만해 선생의 시를 훼손하지 않겠다. 그게 저한테 아주 가장 큰 거였기 때문에 만약 제가 국문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음악만 했거나 대중음악만 했었다면 이걸 뭔가 그 상업적으로 막 이용하려고 막 뭔가 수를 썼을 텐데 그럴 수를 쓸 능력도 없을 뿐더러 이 시를 그대로 옮기는 게 저한테는 중요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지나서 노래로 나오고 나니까 제가 어느 순간 이 노래에 위로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마음이 비워지고 내가 항상 버리자, 그리고 비우자, 그래서 자유롭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한 제 삶을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해 시를 내가 노래로 만든 건 그 마음을 내가 스스로 다 진짜 내 걸로 체화하기 위한 경험이고 과정이었구나. 내가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었구나. 그래서
만해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혹시라도 또 훼손하지 않았을까?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또 고민하고 여전히 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질정을 해주시면 아 이런 부분은 어떻다 또 이런 시도 있다 노래로 만들기에 좋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물론 그렇다고 만들지는 못하고요. 지난번 AI로 그 만해 한용운의 시를 만들겠다고요. 저한테 거기에 대한 인터뷰를 해달라고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아마 방송으로 나갔을 것 같아요. TVN에서 그걸 하면서 저한테 이제 인터뷰를 해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만해 선생의 시를 읽는 건 그분의 체가 단지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독립운동했고 하셨고 시인이었고 스님이었고 이분이 썼기 때문에 이 시가 좋은 거지 그 체를 모방해가지고 AI로 쓴 시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읽는 게 21세기에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챗 GPT한테 만해 한용운의 시풍으로 시를 한번 만들어봐 5월로. 근데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됐을까 그런 또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들이 질문과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질문들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엄청 쉬운 말로 엄청 어려운 내용 지금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논문 주제거리입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젊은 시인 세 분이 이번에 이제 낭송하면서 많이 느끼셨을 텐데 장유정 선생님께서 이제 노래로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뭐 전문 용어로는 환유라고 하거든요. 환유를 너무 화려하게 쓰시기 때문에 문장이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바로 수사가 거꾸로 가고 이상한 말이 비껴가고 그런 문장이 또 아주 깁니다. 그런 식으로 쭉 이어져 가기 때문에 만해 스님 시를 외우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겨우 낭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외워보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분도 뭐 짤막하게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땠는지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시인이라고 이렇게 자리에 와서 낭송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 한용운 선생님의 시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마음으로 와서 이제 시를 낭송할 것도 곱씹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저한테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앞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시를 쓰는 데 있어서 약간 투 트랙으로 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편의 시가 읽힐 때 가장 쉽게 아주 통속적인 유행가처럼도 읽히고 그리고 두 번, 세 번 읽어봤을 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어떤 개성이나 잠언처럼도 읽히고 이런 식으로 한 편의 시가 쉽게 읽히지만 오래오래 곱씹듯이 소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시가 정말 큰 자극이 되었고 그 학창 시절에 읽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 통독을 해보면서 좀 배울 점이 정말 많다고 느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재미있는 뉴스인데 그 로봇 승려가 출가를 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봇 스님이 이제 출가를 하면서 이제 옆에 스님이 이제 그 맹세를 받는데 사람을 해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로봇이 네 이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오개입니다, 오개. 예. 불교에서 네, 오개를 살생, 뭐 거짓말, 뭐 음주, 예, 이런 것들 그만은 예. 그 오개 관련해서 과충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그 로봇이 네 과충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 로봇이 님의 침묵을 낭송한다면 어떨까? 나보다 더 잘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좀 많은 자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를 낭독하라 하시길래 집에서 한번 소리 내어서는 말고 그냥 그 입모양만 움직이면서 연습을 해봤어요. 근데
우려가 좀 되더라고요. 이게 고어다 보니까는 슬픔이라고도 안 써 있고 슬픔 뭐 이렇게 써 있고 뭐 하였습니다도 뭐 하였습니다가 아니고 얕습니다 뭐 이래서 막상 이거를 자리에서 소리 내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를 품고 여기 와서 직접 읽어봤는데 막상 읽어보니까는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좋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참 그 100년 전에도 좋았던 건 지금도 좋고 한용운 선생님의 이런 시적 가치 뭐 그런 철학도 이런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짤막하게 이제 5분, 6분 말씀을 들어봤고 이제 객석에 마이크를 좀 돌리겠습니다. 뭐 원하시는 분에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받을까요? 한 3명까지 받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꼭 이 말씀 드리고 싶다, 질문하고 싶다, 손 들어 주십시오. 편안하게 해주세요. 없으시면 상호 토론으로. 없으십니까? 소장님. 네,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즐기고 있었는데 질문을 또 관장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질문을 어떤 분께 드릴까요? 지금 저랑 눈을 다 안 마주치시려고 하시네요. 안 마주치시는 분은 스님인데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 우리 회관 스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관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님의 침묵의 님은 어떤 님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것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승가대학에 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주문 돌아가셨는데 당국대학교 사학과의 김상인 교수님이 또 한용운 선생님에 대해서 또 저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왔을 때 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또 동대 김강식 교수나 이제 다른 이렇게 또 스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다 하여튼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제 인문 100가지도 넘는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저기 만해 기념관의 관장이신 전보상 교수한테 제가 책도 이제 줘서 또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이제 완전히 인물 연구하신 분인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또 주장이 아주 강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저기 청소년기에 여학생 입만 생각이 나지 다른 점은 생각이 왜 답변이 나오시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이제 소장님이 편안하게 질문해 주셨으니까 스님 답변도 아주 편안했잖아요. 예, 이렇게 편안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간단한 소개도 해주십시오. 어디서 오셨는지. 네, 저는 아까 개회사를 하신 우리 임원영 교수님과 또 고경숙 교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문학평론을 공부하고 있는 시인이자 스필가 그리고 여행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대원입니다. 노래를 아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 노래를 듣고 제가 언뜻 느끼기로는 어제 신문인가 났는데 그 방탄 BTS 방탄소년단이 외국에서 굉장한 그 또 인파가 몰려가지고 5만이 모였다고 그런데 그걸 같이 보다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보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맞아. 정치하는 사람들은 애국자 아니고 이런 친구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국위선양도 하고 그래서 이런 애국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방탄소년단을 제가 언급을 했냐면은 요새 젊은 가수들이 그 랩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아까 그 우리 선생님께서 그 노래를 하시는데 시를 읊는다, 옛날에는 읊는다 그랬죠. 지금은 뭐 낭송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읊는다 그러면 읊는 거는 그 리듬이 좀 깔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듯이 거기 그런 한용운 대선생님의 그 시를 노래로 하실 때 그걸 젊은 친구들이 좀 접할 수 있게 쉽게 그 노래의 끝머리라든가 뭐 이때 랩을 좀 읊듯이 그런 것을 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실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BTS RM이요 고적한 밤이라는 그 시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 또 욕심에 이 젊은 가수하고 같이 이거를 그 음도 넣고 랩도 넣고 해가지고 하면은 만해 선생님이 엄청나게 알려질 텐데라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다만 제가 저하고 할 아직 젊은 가수를 못 만났어요. 젊은 가수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서 저는 주로 한 20년 넘게 원로 음악인들 구슬체록을 2006년부터 지금 혼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째 이제 원로 음악인들은 많이 만났는데 젊은 사람들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여서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왜냐면 이제 제가 랩까지 하게 되면 약간 그 대학원 원장으로서의 약간 좀 그게 좀 아니 물론 제가 잘하면 하죠. 네, 이제 그 정도는 안 돼서 근데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발라드로만 해가지고는 젊은 사람들한테까지 알리기는 어렵겠다. 그렇다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은 사람과의 뭔가 콜라보 이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진짜 RM하고 작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시는 분 꼭 연락해 주세요. 이게 뭐 방송으로 조금이라도 나가면 아마 연락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다른 분 뭐 한 두 분 더 받겠습니다. 예, 아주 생산적인 질문이셨습니다. 예. 제가 예, 스님 해주십시오. 예. 제가 여러 이제 스님들이나 교수님들 또 뭐 불교학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저기를 했는데 궁금한 점이 이제 우리 김충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하고 이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원래 백담사에 오연습한테 가시면 그래요. 한참 그 한용운 스님을 찬양하면서 독립운동가 뭐 사상가 뭐 지조인을 이렇게 하다가 실제 중으로는 땡초다 그렇게 하셔요. 왜 그러냐면은 불교 유실론을 그 이렇게 짓고 저기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12항인가 13항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승려들도 결혼을 해야 한다. 대체성을 주장을 하고 대체를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조계종의 일장으로 보나 부처님 법으로 보나 실제 수도자가 결혼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는데 우리 교수님은 그를 또 어떻게 보시는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러면 만해 스님에 대해서 논문을 쓰시고 또 여러 학부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도 실제 일제강점기에 대단한 그 승려였고 진짜 사상가였고 독립운동가지만은 근봉사에서 거주했던 북으로 갔던 이제 조명암 스님하고 조영암 스님, 만해 한용운 스님한테 맞는 뭐라고 할까 이렇게 그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 교수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예, 죄송합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제가 대답할 영역 바깥에 전달하시니까 사실 사료에 공부할 때 잘 안 나오는 얘기를 지금 하시니까 추론으로도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둘 다 대답하기가 참 일단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아까 이제 제가 학술적인 얘기를 할 때는 근거 있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못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근거를 더 찾아야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에 부분은 사실 의견을 물어보시면 사실 한용운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그거 발표하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알기로 불교계에서 엄청 욕을 먹고 한용운이 저기 갑자기 일본 불교로 돌아섰다. 조선 불교에다 일본 불교처럼 만들려고 하느냐. 신녀를 어떻게 출가하는 거를 얘기했는데 한용운 선생님이 어떤 시기별로 좀 안 맞는 얘기를 이렇게 좀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불교 다 바꿔야 돼. 그러면서 무신론에다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꾸자는 얘기를 했는데 뒤에 가면 또 그 생각대로 가지는 않거든요. 본인이 몸소 이제 결혼하셔도 하게를 한 거나 마찬가지로 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혼의 출가하고 결혼의 여부가 만해부사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절대적인 그 유심의 경지에 갔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계율이라고 하는 것도 넘어서 적대성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진짜 선사로서 뭔가 경계 없음을 볼 때랑 그리고 이제 세속에서 뭔가 그것들을 실천할 때의 필요성이랑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좀 다르게 보셨기 때문에 좀 모순된 얘기들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시도 보면 사실은 아까도 김민식 시인이 얘기했듯이 말해놓고 철회하고 얘기를 계속 역설로 뒤집는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 뜻을 알려면은 사실 말을 해놓고 뒤집는 과정까지 다 봐야 만해선사의 얘기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좀 추론입니다. 예, 또 사회자 토건으로 몇 말씀 보충해 드리면 만해 스님은 일본에 저항하셨잖아요. 근데 일본 인구가 5천만이 넘어가는 시절이거든요. 근데 조선은 너무 많은 난을 거쳐서 2천만이 될까 말까였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직접 이제 글로 남기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말년에 가장 마지막 저작이 유마경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번역과. 그래서 본인을 유마거사로 좀 자처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폭넓게 깊게 보시면 대승경전에 의거해서 보시면 아주 납득이 안 가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 그냥 거사로 있더라도 스님과 구분이 안 가는 경지에 가신 거다라고 보면,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이자 연구자로서 이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예.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 관장님께서 전체 정리해 주시고 폐사해 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죠? 네. 제가 그 문학 심포지움이나 학술대회 많이 다녔지만은 그 만해 선사에 대해서 하는 거는 오늘이 제일 격조 높다고 봐요. 이게 이제 오늘 김주식 학장이 한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합한, 그리고 그 동서 그 여러 만해에 대한 학자들이 많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동안에 계속 그 서구 지향적인 그 지역주의 문학 이론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그 이론 가지고 자꾸 만해를 분석하려고 그래요. 그걸 이제 김주식 학장이 완전히 극복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어디 가도 앞으로 아마 저 뒤에 앉은 동대 대학원생들 석고사 과정도 와 계시는데 앞으로 여러분 선생님을 넘어서야 돼요. 김주식 학장을. 안 넘어서면은 앞으로도 영원히 만해에 대한 학문은 김주식 학장을 정점으로 해서 좀 내리막길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였고, 그다음 그 더구나 노래 참 좋았죠. 우리 이 유튜브로 많이 퍼뜨립시다. 하고 그다음에 불교 방송을 하나도 안 나오셨죠. 그 불교 방송 왜 있어요? 이럴 때 안 오고. 이거 누가 그
전부 다 했죠. 해가지고 이건 나중에 편집 잘해가지고 불교 방송에 좀 살았고 불교 방송이 이런 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불교하는 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연부터만 모으려고 하나? 그러면 안 돼요. 방송. 기독교 방송은 지금 4개인가 5개 뭐 수도 없이 있거든. 불교 방송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럼 빨리 뭐 그 좀 방송도 좋고 그 시도들 보기도 좋아야지. 그렇게 언론 정치 쓰면 안 된다고 좀 동국대에서 압력을 넣어줬어요. 이 오늘 심포지엄 전반적으로 다 넣어야 된다고. 그래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농담으로 여러분 애인이 100명 넘는다. 앞으로 얼마나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더 생길지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심포지엄 드리니까 그동안에 애인이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으면은 심포지엄 잘 들으신 거고 안 줄어들었으면은 심포지엄에 와서 낮잠만 잔 겁니다. 부디 반성하시고 이 만해 스님도 아까 그 군말 나왔죠. 군말에 보면은 기운 것은 다 님이다 하고 만해 스님은 그 오디시에 보면은 유럽 학문이나 이런 걸 언급 안 하거든요. 딱 그 군말에서 2사람이었죠. 철학의님이 칸트를 하면은 그 마시네님은 이태리다. 딱 2사람 올렸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아는 척 했을 텐데 완전히 육화시킨 그야말로 군만에서만 할 수 있는 그건데 그럼 왜 그랬냐? 저도 그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나라 비유, 동양 비유 다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 유럽 사람 둘 끌고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일반 시민들이 신도들까지도 스님들을 그 뭐라 그럴까 약간 그 동양적이고 보수적이고 이런 걸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해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 세계 정세를 다 꿰고 있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세계 정세를 그대로 오늘 우리나라에 적합하게끔 예를 들어준 것이 그 당시 가장 우리나라의 선구자들 학자들만이 그 이태리 독립운동을 알거든요. 마친이나 뭐 이런 사람도 아는데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만해라는 선사가 동서고금의 역사를 다 꿰뚫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유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5월 청명한 봄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이것도 인연입니다. 잊지 마시고 앞으로 만해 클럽을 하나 만들어서 아까 드리니까 여행할 때가 국내에도 수없이 많고 중국에도 수없이 많아요. 연해주에도 있습니다. 만해 정부에서 연해주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그 만해 클럽도 만들고 이 오늘 이 모든 바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발제해 주신 분 음악을 들려주신 분 낭독해 주신 분 이렇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 출연자들이 좀 같이 사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오늘 물이 많이 남았습니다. 나가실 때 물도 좀 가져가세요.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인사드릴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창밖에 한번 보십시오. 만해 스님의 시세계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념 촬영할 테니 좀 참석자들은 좀 나와주십시오. 예. 소장님도 가지 말고 나와주십시오. 다른 분들도 뭐 같이 찍고 싶으시면 나와주십시오. 역사의 현장에 남는 한 컷일 것 같습니다. 예, 예 올라가시죠. 미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